안녕하세요. 이번에 회로 이론 전기 구조가 아니고 회로 이론이죠. 전기 회로 강의하게 된 제 이름은 모성은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필기시험을 보게 되면 회로 이론은 딱 몇 문제 나와요? 안 쉬어봤어요? 125문 중에 한 8문제, 10문제 나와요. 10문제 나와요. 10문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한 8.5% 정도 돼요. 그런데 두께로 보게 되면 전기 구조랑 만만치 않죠. 두께가. 이제 범위가 많은 만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10문제 중에 아무리 못 만져도 8문제 이상은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리라고 하는 문제는 버리세요. 그 수식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에서도 문제가 잘 다뤄지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화재 안전 기준을 더 보세요. 요번에 이제 2차 실기시험 문제 자탐 설비하고 피난기구 2차 시험에 나왔어요. 그거 딱 나왔는데 회로 이론이랑 크게 연관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필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학문이죠. 자,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내용에 제가 이렇게 전기의 본질 해가지고 페이지 1-374, 375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페이지 숫자 써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통 회로 이론을 보게 되면 순서를 보게 되면 첫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직류 회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전기하고 콘덴서가 나옵니다. 정전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자계로 나와요. 정자계는 쉽게 자석입니다. 자석. 정자계. 자, 그 다음에 전자력과 전자유도가 나오죠. 이게 끝나야만이 교류 회로로 넘어갑니다. 자, 교류 회로가 들어가게 되면 RLC에 대한 직병렬 그걸 이제 다 배우게 되고요. 제일 험난한 구조죠. 그 다음에 비정연파.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자동 제어. 그 다음에 또 배워요. 여기에 기타 해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전기법규. 전기법규하고 전기기계. 일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연저항값 혹시 아시나요? 0.1메가, 0.2메가, 0.3메가, 0.4메가 이거 다 전기법규거든요. 이 내용이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DC 부분입니다. 직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AC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가요? 네. 첫 시간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만 이래요. 전기만. 자, 모든 책을 보게 되면 전기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보면 가장 먼저 회로 이론에 접근할 때 뭐부터 접근하냐? 물질의 구성, 원자, 전자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나트륨이나 구리, Cu라든지 규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이 이제 규소인데요. 이 규소라는 물질을 보게 되면 총 얘는 14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2개의 전자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8개의 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에 이제 4개.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태초의 전기는 탈레스가 만들었던 호박이라는 그 물질의 거기에서 이제 전기라는 거를 이제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런 물질의 구성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전자 한 개 갖고 있는, 즉 얘입니다. 얘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량 얼마냐? 외우셔야 되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단위는 C, 쿨롱입니다. 이만큼의 전기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전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전기. 요즘 이제 가을철이라서 정전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얘가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모아지면 어느 순간 소리와 빛을 내면서 팍 하고 터집니다. 걔가 정전기입니다.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정전기가 화재 원인의 점화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접지를 한다든지 본딩을 한다든지 손목 접지대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자, 전자 한 개 갖고 있는 전기량, 즉 얘가 갖고 있는 전기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기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외부에서 빛이라든지 충격, 마찰 이런 원인에 의해서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퓨 이렇게 튀어나가요. 얘가 튀어나가지 얘네들이 튀어나가진 않아요.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튀어나간다. 그게 바로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띌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띌까요? 둘 중에 하나 딱 찍으면 돼요. 플러스. 아니다. 난 마이너스다. 아니다. 아무 현상도 안 띈다. 플러스.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반대로 일단 가야 돼요. 예, 마이너스야.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다고 알고 있죠. 그게 정상이야. 근데 전류의 흐름은 그렇게 가지만 전자의 흐름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를 잃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하나가 들어와. 얘가 뭔지 모르는데 이쪽으로 하나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무슨 양상을 띠냐면 플러스 전자를 띠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조금 난해한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튀어나갔어. 튀어나가서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이게 정전기에서 배우는 쿨롱의 법칙.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자승분의 Q1, Q2만큼의 힘이 발생을 해서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우리가 정전기 배울 때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전자라는 게 뭐냐?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이게 바로 전류의 흐름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뭐 빛이나 충격, 마찰 이런 원인에 의해서. 자, 다음 전기의 발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전기, 양전기. 이거 바뀌었네. 자유전자가 물질로 나가면 양전기를 띈다. 아, 그러네요. 아, 양전기를 띈다. 예. 그리고 대전, 자유전자에서 양전기나 음전기를 띠는 현상이 대전 현상인데 우리가 정전기 쪽에 가게 되면요 대전 현상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 현상이라는 거는 대전된 물체를 놓고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놨을 때 이 가까운 쪽은 반대 극성의 전하가 나타나고 먼 쪽은 얘랑 똑같은 전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대전 현상,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하와 전기량.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꼭 알아야 될 거. 전자의 전기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기량. 전기량. 그 다음에 이 전기량을 갖고 있는 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 기호는 Q라고 쓰고요. 단위는 C,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오음의 법칙입니다.
전기에서의 ohm의 법칙은요, 여러분들 그 유체역학에서 Q는 AV, 유량의 법칙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잖아요. 유량은 관의 면적과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유량, Q는 AV. 전기에서는 ohm의 법칙, I는 RV로, I는 R분의 V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ohm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1A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1A에 대한 정의. 그러면 1A에 대한 정의를 예로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보통 1A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에는 1881년도에 국제 그 전기표준협회에서 정의를 했어요. 이거 갖고 정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제도량형 회의 1948년도에 국제도량형 회의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평행한 도선, 무한장 평행한 두 도선 1m를 띄워놓고 거리를 1m를 띄워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1m 이게 무한장 직선 전류니까 1m를 놓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류?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얘가 쿨롱이잖아요.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량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1쿨롱의 전하량이 흐르려면 얘가 몇 개가 흘러야 돼요? 전자가. 요거 역수로 취하면 되겠죠. 역수로 취하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을 하게 되면 1쿨롱만큼의 전기량이 흐르려면 몇 개의 전자가 흐르는 개수가 나오죠. 나눠주면 되니까 6.2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흘러야지 1쿨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1쿨롱의 전자를 흘렸을 경우에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만큼의 힘이 작용을 해야만이 이때를 1A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이때의 식 H는 2파이 R분의 I인데요. 이게 무한장 직선 전류에서 자장의 세기 H 값입니다. 이걸 언제 배우냐? 정전기를 배운 다음에 정자계 배울 때 이걸 배워요. 지금은 제가 1A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 거고요. 그럼 얘가 두 가닥이니까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값을 여기서도 유도를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럼 도대체 1A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1쿨롱의 여기 1쿨롱의 전기량이 1초 동안에 흘렀을 때를 우리를 1A라고 정의를 하자. 그래서 Q는 IT라는 식에 의해서 I는 어떻게 구하냐? T분의 Q. 단위는 쿨롱파 세크가 되겠죠.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흐르면 우리는 그거를 1A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전자가 몇 개가 이동해야 돼요? 6.2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가 흐르면 우리는 그거를 1A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1A. 그래서 암페아라는 단위는 쿨롱파세크하고 단위가 같은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1볼트입니다. 그러면 1볼트에 대한 정의는 뭘로 할까요? 이거는 줄을 갖고 합니다. 줄. 우리가 그 전기는 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물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여기다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이제 밸브를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뭘 돌리냐면 이제 수차를 돌리는 거죠. 물을 이만큼 돌리고 이제 물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쌓이면 여기로 이제 다시 이제 퍼서 올리고. 자, 이렇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나와서 수차를 돌리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의 흐름은 전자라고 보면 되죠. 전류의 흐름이니까 물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이다. 이렇게. 그죠? 이 에너지. 그 다음에 얘가 한 에너지 W
이거를 가지고 전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V에 대한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W는 VQ를 가지고 합니다. VQ. 여기서 V는 Q분의 W가 되겠죠. 즉 1쿨롱의 전하량이 이동을 해가지고 1줄에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1V라고 정의를 하자. 이게 1V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높이, 이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흘러서 이 수차를 돌려가지고 1줄만큼 일을 했다. 즉 이 물의 흐름이 뭐다? 전자의 흐름, 즉 전하량 1쿨롱. 그래서 단위는 줄파 쿨롱이 되겠죠. 결국엔 줄파 쿨롱의 단위는 뭐하고 같아요? 전압의 단위 볼트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여기서 암페어의 단위는 뭐예요? 쿨롱 파세크하고 같은 것처럼 볼트의 단위는 뭐하고 같다? 줄파 쿨롱과 단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소방이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굉장히 많죠. 밸브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관 내에 스케일이 끼죠. 부식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생기는 모든 흐름을 방해하는 거. 그게 전기에서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을 구할 때 우리는 이 ohm의 법칙에서 저항값입니다. 이 저항값을 구하는 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저항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같이 증가해요. 1m짜리 배관이랑 100m짜리 배관이랑 아무래도 저항값이 다르겠죠. 뭐가 더 커요? 딱 봐도 긴 놈이 더 크겠죠. 그리고 면적이 작은 놈이 더 크지 큰 놈보다.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다가 로우 고유 저항 값을 곱해주면 저항에 대한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단위는 ohm이 되겠죠. 그래서 로우는 고유 저항이죠. 고유 저항이고 A는 단면적입니다. 면적. L은 길이가 되겠죠. 단위는 전부 다 MKS 단위에 의해서 다 메타입니다. 메타.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을 보게 되면요. 원입니다. 원의 반지름이 R이고요. 그러면 원의 면적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A는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문제상으로 어떻게 줘요? R을 절대 주지 않죠. 뭘로 줍니까? 지름 D를 줘요. 지름 D를 주면 한 번 더 이제 변환을 해줘야죠. 이 D는 R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2분의 D로 나눠주면 R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이의 2분의 D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쓰면 4분의 파이 D 자승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까지 나오는 거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이고요. 원의 둘레. 원 둘레 길이 L은 요 길입니다. 요 길은 2파이 R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2파이 R 하게 되면 이 원의 전체적인 둘레 값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원인데 우리가 동그란 축구공이라고 생각합시다. 구. 어제 이제 아르헨티나 이겼잖아요. 2대1로. 네, 아주 기분이 좋아요. 동그란 구야. 동그란 구. 구의 건널비. 그 구의 건널비는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냐면 4파이 R 제곱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제 정전기하고 정자기 할 때 얘가 들어갑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원과 구에 대해서는 꼭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최저까지는 안 가도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쓰게 되면
로우는 파이 D 자승분의 4L 이렇게 나오죠. 네. 얘를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4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죠. 네. 단위는 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덕턴스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2. 컨덕턴스. 자, 컨덕턴스는 G라고 씁니다. G라고 있고요. 단위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R분의 1. 얘가 옴이잖아요. 이제 얘를 뒤집으면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라고 있냐면 모우라고 있어요. 모우. 네, 모우.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 이제 쓰기가 귀찮으니까 야 얘를 또 S라고도 쓰자. 그래서 S, G맨스라고 있습니다. G맨스. 예, G맨스하고 모우라는 단위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예, 도전율이 있습니다. 도전율은 전도율과 같은 말인데요. 얘는 고유저항에 대한 역수예요. 시그마라고 쓰고 로우분의 1, 고유저항의 역수입니다. 저항의 역수가 나왔고 고유저항에 대한 역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 저항에 대한 온도 계수가 있습니다. 저항의 온도 계수예요. 저항이라는 놈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 작아진다, 똑같다. 세 개 중에 하나. 커져요? 그러면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는 어떻게 변하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죠. 이번에 나왔어요. 2차 시험 문제. 그래서 물의 PT 상태도를 그려라. 나왔어요. 물의 PT 상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3중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죠. 고체, 액체, 기체. 여기가 3중점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임계점이 되겠죠. 218 ATM에 374도씨가 되겠죠. 이게 PT 상태도예요. 그러면 저항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같이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요. 물도 온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기체가 상승하죠. 이게 샤를의 법칙이죠. 온도가 상승할수록 기체가 상승하는 게 CO2 상태도를 보게 되면 나옵니다. 샤를의 법칙이. 그러면 저항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상승합니다. 상승해요. 그러면 저항의 온도 계수 R2, 즉 상승했을 때의 저항값이잖아요. 상승하기 전 저항값을 R1, 상승했을 때의 저항값을 R2라고 놨을 때 이때 R2는 R1의 1 플러스 알파의 T2 마이너스 T1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온도가 상승했을 때의 저항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도씨일 때 저항값이 15옴이었다. 그러다가 온도가 90도로 변했다. 그러면 90도로 됐을 때 저항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R1 값은 알잖아요. 그 다음에 T1, T2 다 압니다. 문제는 이 알파 값이죠. 알파 값은 저항 온도 계수예요. 그래서 얘는 애우기도 쉽습니다. 234.5 플러스 T1분의 1 값입니다. 문제상에 주어져요. 이 알파 값을. 그러면 알파 값 주어지면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풀기만 해주면 됩니다. 풀기만 해주면 돼요.